향군! 반갑습니다. 경기도 제양군인의 사무처장 이상로입니다. 오늘 2021년 이제 11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2021년을 보내면서 우리 여주시 제양군인회에서 초청해서 우리 회원과 임원 그리고 학생 그 다음에 지역 단체장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금년이 6.25 한국전쟁 71주년입니다. 그래서 점점 잊혀져가는 우리 6.25 전쟁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보의 축인 한미동맹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강의에 앞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육군 중령으로 전역했습니다. 전역한 이후에 우리 경기도 제양군인에 와서 이렇게 안보부장으로 입사해서 현재 안보부장 겸 사무처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순서는 김일성의 집요한 남침 준비와 그 다음에 6.25의 우리 6.25 전쟁 통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을 전환한 전투, 그 다음에 그게 초기 춘천지구 전투, 그 다음에 낙동강 방어선 전투,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요 전투입니다. 그래서 요 전투 국면별로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25 한국전쟁 남침 배경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무엇보다 이 김일성이 엄청나게 스탈린에게 요구를 하고 준비를 한 겁니다. 김일성이 왜 그 남침을 하려고 계획했느냐? 49년도에 중국에서는 국공내전, 장개석 국민군이 물러났잖아요. 모택동이라는 군대에 의해서 중공군에서 밀려났습니다. 그거를 보고 김일성이 우리도 지금 남북 분단이 돼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준비만 잘하면 남한을 단숨에 점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스탈린에게 집요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은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처음에는 남침을 한다는 내용이 자칫하면 미군이 개입돼서 세계 대전으로 확전될 수 있는 이런 염려 때문에 좀 주저주저 하다가 50년 1월 30일 날 소련 스티코프 대사를 통해서 전문을 보냈어요. 당신이 나를 만나길 원하면 연락을 줘라, 이렇게 전문을 보냈어요. 그 전문을 보고 김일성이 드디어 이제 스탈린이 내 요청을 들어주는구나 해서 3월 말 스탈린이 수행원을 데리고 모스크바를 방문해서 스탈린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남침 계획을 소상히 얘기하고 우리가 지금 장비가 없으니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때부터 소련에서 탱크 비롯한 그 다음에 군사 훈련을 할 수 있는 교관, 그 다음에 비행기 이런 장비를 요청하는 대로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 내용이 94년도에 비밀 문서가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은 이 김일성이 스탈린에게 종용해서 스탈린이 승인하고 또 모택동도 승인해서 남침이 되었다는 내용이 다 자료에 PPT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면은 그 내용이 다 나옵니다. 남침 당시의 군사력은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10분의 1 병력, 장비 이런 게 비교가 안 됐습니다. 당시. 그러니까 김일성이 자신을 한 겁니다. 남침을 하면 금방 대한민국을 우리가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게 된 겁니다.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보십시오. 이 병력이나 그 다음에 대포, 비행기 이런 게 10분의 1 수준이면 10분의 1 수준.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전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일성은 8월 15일까지 남한을 완전히 점령해서 이제 해방을 시키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월 25일 날 4시에 들어와서 3일 만에 6월 28일 날 서울이 바로 점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에 김일성하고 스탈린 사진이 걸리고 중앙청에는 인공기가 걸려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 시민들은 아예 공포에 질려 있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우리 국군도 마찬가지지만 서울 시민들도 이 T-34 탱크 그 굉음 소리에 아예 처음 들어본 그런 어마어마한 굉음 소리에 아예 겁을 먹어버린 겁니다. 우리 국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힘없이 서울까지 맥없이 우리가 밀려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월 28일 날 새벽에 한강도 조기 폭파했는데 이게 이제 더 우리 전쟁을 어렵게 만든 겁니다. 왜냐면은 이 당시에는 그 정보의 잘못된 판단으로 북괴군이 서울까지 내려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실 서울까지는 들어오지 않고 아직 그 미아리 도착 전인데 그 미아리 그쪽에서 이제 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서대문까지 다 온 줄 알고 한강을 폭파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북 지역에 우리의 병력, 우리의 장비, 대포, 야포 이런 거 다 그냥 놓고 몸만 빠져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인사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6.25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3가지 전쟁, 이제 4가지를 쭉 하자면 유엔군 참전 결정한 거, 그 다음에 춘천지구 전투, 낙동강 방어선, 인천 상륙작전 요 4가지입니다. 그 다음 이제 유엔군이 참전하게 된 계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보호해 주사 우리 신의 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왜 유엔군이 어떻게 참전하게 됐느냐? 소련이 이때 상임 이사국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유엔 참전 못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미국을 유럽에서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한반도로 그 전향시킴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동구 유럽을 그 위성 소련이 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스탈린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회고록에서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소련이 거부권 행사 안 했다. 우리로서는 얼마나 큰 다행입니까? 유엔군이 들어오지 않았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제 유엔군이 이제 29일 날 이제 유엔에서 유엔군 참전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춘천지구 전투. 이 춘천지구 전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원래 북한군은 처음에 지금 보면은 이제 서부, 그 다음에 춘천, 포천, 그 다음에 동해안 지역 이렇게 이제 4개 지역으로 해서 그 침공 루트를 계획을 했는데 서부 전선에서 밀고 들어가면 춘천, 홍천지구에서 내려와 가지고 서울 후방을 포위해서 전방의 병력을 포위해서 섬멸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로 대전 이북에서 그 전거 확대하고 마지막에 이제 잔병들을 남해안 쪽에서 이제 격퇴하고 한 달 만에 이제 남한 전 지역을 점령하겠다. 이게 이제 김일성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성 문산지구에서 내려온 이 북한군들은 정상적으로 3일 만에 서울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춘천, 홍천지구에서 온 이 병력이 한강 그 이북에서 포위를 해야 되는데 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서울을 점령한 북한군이 3일 동안 서울에 머물렀어요. 왜? 포천에서 내려와서 한강 이북을 포위를 해야, 이렇게 포위를 해야 이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해서 남하에서 계속 점령을 하는데 그 작전이 차질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육사단에서 3일 동안 버텨준 이것이 바로
초창기에 우리가 다시 재정비, 한강 이남에서 방어선을 칠 수 있는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춘천 지역 전투에서 우리 병력, 북한군 2군단 병력 10배 차이 납니다. 10배. 장비도 마찬가지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었느냐. 6.25 초창기에 우리는 그 49년도부터 계속 북한이 휴전선에서 격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태였는데 너무 우리 병력이 피로에 지쳤다, 피로하다, 피로도가 너무 넘친다 해서 비상계엄을 해제를 했죠. 그리고 24일 날 전방의 주요 지휘관을 삼각지 육군본부로 불러서 만찬을 베풀었죠. 토요일이었습니다. 토요일. 그러고 했는데 육사단은 어땠느냐. 육사단은 6.25 당시에 초창기에 거기에 많은 교전이 있었고 또 월남한 북한군에게 정보를 얻었어요. 지금 많은 병력이 휴전선 가까이 배치가 되고 있다. 장비도 이동하고 있다. 이런 정보를 입수한 거예요. 김종호, 당시 이제 김종호 대령 사단장이었는데, 그러냐. 그래서 육사단은 그때 비상계엄이 해제하고 외출위박도 다 해제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 때문에 우리도 이제 국방부에서, 육본에서 이제 각군 본부에서 외출을 통제하잖아요. 그런데 육사단장은, 김종호 사단장은, 아니야! 너! 외출 통제 안 돼. 그리고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훈련을 시키고 또 춘천 지역에 당신은 이제 호를 파서 오는 적을 겨누는 이런 전투 개념이었어요. 이제 2차 대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육사단장은, 김종호 사단장은 춘천 지역의 학생들 도움을 받아서 호를 팠습니다. 계속. 이 호.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는 찰나에 25일 날 이제 북한이 내려오니까 이미 육사단은 준비가 된 전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견인을 하고 딱 있는데 이제 전차가 몰려오고 이렇게 하니까 당시 육사단장이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는 그때 탱크를 저지할 어떤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6탄으로 탱크를 저지하자. 인원을 선발해서 6탄으로 탱크를 저지하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옥산포 전투에서 이제 시밀소령, 당시 소대장인데, 시밀소령이 소대원들한테, 여러분, 지금 북한이 전면 남침을 개시해서 지금 우리 아군은 계속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적의 탱크를 몸으로 막아야 된다. 몸으로 막을 사람 손 드십시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병력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시밀소령이 그냥 교육을 시켰죠. 이제 수류탄 하나 가지고 전차가 몰려오면 그 전차가 속도가 좀 천천히 갈 때 바퀴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 해지를 열고 그 속에 수류탄을 던지고 또 그 궤도에 이제 수류탄을 던지고 몸으로 다 막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적전차 2대, 그 다음에 적 자주포 7대, 이거를 파괴하면서 완전히 그쪽에 이제 그 2사단, 적 2사단하고 적 12사단이 몰려왔는데 혼비백산이 됐어요. 3일 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전투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6본에서 나중에 명령이 내려옵니다. 우리 아군이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일단은 후퇴를 하라. 그래서 소양강 이남으로 육사단도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저 동해안으로 내려오던 적 12사단의 일개 연대를 춘천 지역이 지금 고립되고 있으니까 춘천 지역으로 다 우회 기동을 시켰어요. 이쪽으로 지원을 해줬어요. 그런 정도로 춘천 지역의 이 초기, 이 3일 동안 버텨준 이 전투 때문에 우리 아군이 후퇴하다가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한강 이북에서 다시 시흥 지역에서 다시 우리가 방어선을 펼치게 된 겁니다.
이 춘천지구 전투로 인해서 이 전투 중에 김일성은 2군 단장, 그 다음에 2사단장, 12사단장, 화면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지휘관을 교체했어요. 전투 중에 지휘관을 교체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게 전투의 기본 수칙입니다. 김일성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제 완전 한 달 내에 남한을 점령하고자 하는 모든 작전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춘천 지역에서 3일 동안 버텨주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강 이남에서 우리가 방어선을 구축하고 또 일본에 있는 우리 미 24사단 스미스 부대가 지원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유엔군 그 한국전 참전 요겁니다. 7월 달까지 이제 7월 달에 북한군이 이제 쭉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산까지 내려왔, 이제 오산 중미령 전투 그쪽에 이제 7월 5일 날 그쪽까지 이제 탱크를 밀고 내려왔어요. 수원을 거쳐서. 이때 이제 중미령 전투에서 그 스미스 부대가 이 대대가 방어를 했는데 여기서 맥없이 무너졌어요. 스미스 부대가. 그래서 유엔군이 체면이 완전히 구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쭉 내려오면서 이제 낙동강까지 우리가 그냥 밀리게 됩니다. 김일성은 지금 낙동강 전선 이게 지금 한 9월 초 요때 이제 형성이 됐는데 김일성은 이때 스탈린에게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 거의 다 점령을 했습니다. 원래 8월 15일 날 광복절 행사를 다 점령하고 하려고 했는데 한 달만 더 있으면 9월 말이면 다 남한을 다 점령합니다. 이렇게 스탈린에게 전화를 했어요. 자신감을 가졌죠. 그런데 이제 이때는 우리가 우리 1사단, 뭐 3사단, 뭐 5사단 해가지고 우리 사단하고 그다음 미군들이 방어선을 편성하면서 이렇게 쭉 있었고 이래서 이때는 이미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 이 한반도의 전세를 보고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승부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전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상을 이렇게 했는데 이 낙동강 지역 방어선에서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백선엽 장군 1사단을 지휘하면서 본인이 맨 앞에 서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전투에 내가 앞장설 테니 만약에 내가 뒤로 물러나면 나를 쏴라. 이렇게 하면서 독려하면서 병사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 해서 북한군과 격렬하게 싸우도록 전의를 북돋아 줬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정말 그 인천 상륙작전 영화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 인천으로 상륙한다는 이 작전 자체를 아무도 이해를 안 했습니다. 왜? 인천은 조수 간만의 차가 크고 또 뻘이 길어서 잘못하면 시간이 지체되거나 하면 그 뻘을 건너는 사이에 북한군한테 다 북한군의 총과 포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적인 여건입니다. 그런데 메가더 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 미 국방부, 미 합참 설득을 했습니다. 뭐라고 설득했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인천의 그러한 조건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저는 이용하려고 제기를 하는 겁니다. 기습이라는 것은 원래 전투에서 기습이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장소에 예기치 않은 장소와 시간에 공격하는 것을 기습이라고 하거든요. 북한군의 입장에서 봐서도 설마 지금
상륙작전, 어느 선에서 상륙작전 하는 것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군산이나 이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그 당시에는 그런 또 심리전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메가더 원수는 상당히 2차 대전 전략가였죠. 메가더 원수는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신 분입니다. 졸업할 만큼 영리했습니다. 전술에 대해서는 남이 생각하지 않을 만큼 탁월했죠. 그 기록에 의하면 웨스트포인트 생도 때도 늘 전술 토의를 하면은 색다른 아이디어를 내곤 했다고 그래요. 색다른 아이디어를 내면서 교관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인천 상륙작전, 메가더 원수 그러한 설득에 결국은 합참, 국방부 다 승인을 합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합니다. 오케이, 하시오! 이래서 이제 날짜를 9월 15일로 잡아서 D-Day를 잡아서 상륙작전을 감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천 상륙작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지금 시간 관계상 설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천 상륙작전, 우리의 허리를, 이 대한민국의 허리를 잘라서 북괴군의 병참선을 차단하고 이제 포위가 된 거죠. 이제 낙동강에서 전투를 벌이는 북한군들도 뭡니까? 먹을 게 안 오죠. 사람이 전투를 하면은 거의 뭐 하루에 한두 끼 먹고 전투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2, 3일 동안 먹을 게 없어가지고 뭐 그 당시에 이제 9월 달 이때니까 뭐 먹을 게 주변에 좀 있었겠죠. 뭐 과일 뭐 이런 거 좀 있었겠지만 이제 3, 4일 일주일 동안 병참선이 끊긴 거죠. 그런 데다가 이제 아군이 밀려오니까 북한군들도 혼란에 빠진 겁니다. 대혼란에. 그러고 나서 인천 상륙작전 성공해가지고 지금 유엔군이 이제 위에서 내려오고 올라간다더라 하니까 안 오면 공황에 빠진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기가 저하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치고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북진 작전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진 작전을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우리 당시 북한군 희화에 있던 그 지역 주민들이 다시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올라가니까 곳곳에서 태극기 휘날리면서 환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북진 작전 올라가면서 나온 그 노래가 전우여 잘 자라, 이 노래입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너무 앞으로 지금 우리가 북진 작전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라가는데 51년 1월 4일 날 중공군이 개입된 겁니다. 원래 그 메가더 장군은 당시 트루먼 대통령한테 중공군이 개입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루먼 장군은 38선을 기준으로 북진하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메가더 원수는 아닙니다. 지금 아니면 이 북한군을 완벽하게 섬멸할 수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하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도 북진 통일 이렇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완벽하게 이 전쟁에서 통일을 시키지 않으면 북한군은 다시 남한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 장군도 이제 그런 생각으로 트루먼 장군의 그 얘기를 듣지 않고 북진 작전을 계속 올라간 겁니다. 이제 북진 작전을 쭉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 중공군은 49년도에 그 이제 국공 내전에서 많이 훈련이 된 병사들입니다. 30만 명이 내려오면서 중공군의 원래 전술은 적을 깊숙이 우리 아군의 수중에 깊숙이 끌고 들어와서 포위한 다음에 섬멸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유적
심입, 요거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중공군의 전통적인 작전입니다. 국공내전 때도 그랬고. 그런데 장진호에서 이제 우리 유엔군이 함흥에서 헬기로 병력과 장비 이런 걸 다 공수해서 함흥에서부터 원산에서 내려가지고 함흥으로 해서 이제 쭉쭉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장진호에서 중공군하고 부딪힌 겁니다. 중공군이 기다렸죠. 그런 정보도 있었습니다. 중공군 포로한테 잡아가지고 포로가 지금 수십만 명 중공군이 이 위에 장진호 위에 다 포진하고 있다. 정보를 줬어요. 메가다 장군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메가다 장군이 무시했어요. 저 정보를 신뢰할 수 있나? 이게 병사인데? 오히려 저 정보에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니야? 물론 지휘관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로의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정보 분석, 미군에도 자체적으로 정보 분석하죠. 정보 분석에 이런 것도 포로의 얘기는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계속 밀고 올라갔는데 이 화면에서 보시지만 이 중공군 12만 명, 미 해병 1사단 15,000명 완전히 요 장진호에서 포로가 된 겁니다. 포로. 완전 포로가 됐어요. 여기 지금 빨간 선 보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포로가 돼서 속수무책이 된 겁니다. 꼼짝달싹 못하고 미 해병 1사단이 다 죽게 생긴 겁니다. 그 당시에 미국 신문은 전멸위기 이렇게 기사도 나고 해병 1사단이 2차 세계대전 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아주 용감한 부대입니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를 하는데 당시 이 장진호 전투에서는 엄청나게 추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낮에 평균이 영하 30도, 밤에는 영하 40도, 낮에는 영하 20도, 30도, 밤에는 영하 30도, 심지어 한 40도까지 갔다는데 이 영하 20도라는 게 그 냉장고에 보면은 냉동실 온도가 보통 사람들이 쓰는 게 한 20도 이렇게 놓고 쓰거든요. 20도, 25도. 그게 냉동실 온도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여기 사진에 보면은 시신인데 유엔군들 요 그대로 다 얼어 있는 겁니다, 지금. 요거 이제 중간에 이제 휴식하는 장면이고. 그래서 총 맞아서 피를 흘리면 피가 바로 거기서 굳었다는 겁니다. 그 엄청난 추위에서 동사자가 속출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엔군은 철수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흥남으로 이동해서 흥남에서 비행기로 철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쪽 장진호에서도 그 활주로를 통해서 많은 병력이 부상자들은 이제 일본으로 다 후송을 시켰는데 이 당시에 이제 흥남에서 철수 작전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진호에서 흥남까지는 100km입니다. 100km. 그런데 중공군이 포위된 상황에서도 해병 1사단은 지혜롭게 방어하면서 무사히 피해는 많이 입었죠. 거의 한 2,700여 명, 3,000여 명이 사망했지 않습니까? 무사히 흥남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흥남 철수, 그 메로디스 빅토리오 여러분들 많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알몬드 장군이 모든 그 메로디스 빅토리오호는 원래 정원 60명의 장비 이런 걸 수송할 수송선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통역관에 했던 현봉학 박사 설득하고 해서 이제 결국은 우리 피난민을 태워서 같이 후송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화면에서 보시지만 그 빅토리오 요거는 총 그 5개의 화물 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람이 탈 수 있도록
이 3층, 이게 이제 3층으로 돼 있는데, 한 층 하면 위에 칸막이를 하고 또 사람 올리고 또 올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조를 했죠. 그래서 이제 60명 정원에 200배인 14,000명을 태워가지고 이제 부산으로, 이제 거제도로, 부산으로, 처음에는 부산으로 오지 말고 거제도로 가라고 전문을 내렸는데 그걸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부산에 가서 나중에 이제 거제도로, 거기서 여기 아니고 거제도로 가야 된다 해서 이제 거제도로 갔죠. 그래서 이제 거제도에 가서 딱 보니까 거기에 그 거제도 딱 도착해서 그 총괄하는 그 미군 장교는 사람들이 다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3일 동안 그 빽빽하게 탄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그 상태로 그대로 3일 동안 그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배 위에 뚜껑을 다 만들고 나중에 이제 뚜껑을 다 올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얼굴이 그 뚜껑을 쳐다보면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엄청나게 비좁은 그 공간에서 5명의 새 생명이 탄생을 해요. 그래서 미군 이름을 붙여줬지 않습니까? 김치 1, 2, 3, 4, 5.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가 다 살아났습니다. 정말 기적이죠. 언젠가 방송에서 그때 흥남철수 빅토리아호에서 태어난 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한테, 지금 거제도에 살고 있는데요. 아버지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이제 70이 됐지만 그 상황에서 저를 낳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길러주신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면 정말 우리 아이들한테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이런 상황에서 낳았다고 항상 얘기를 하고 교육을 시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생전에 얼마나 존경하고 이렇게 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흥남철수는 이러한 상황 때문에 나중에 이제 기네스북하고 이제 미 상무부, 가장 미군이 해외에 많이 참전을 하는데 거기에 용감한 전투 상을 메로디스 빅토리아호에 명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화면에서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다. 그 다음 드라마 같은 이야기, 그 당시에 메로디스 빅토리아호 선장 레너드 라루 선장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겠습니다. 이분은 원래 천주교 신자로서 그런 생활을 했지만 이 철수 작전을 끝나고 본국에 돌아가서 수사가 됐습니다. 수사. 그것도 나중에 자기 신분을 감췄습니다. 자기 신분을 감추고 그 허드렛 일, 그 성당에 청소하고 그 이런 울타리 관리하고 잡초 관리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분이 이제 87세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국인을 나에게 좀 모시고 와라. 그렇게 해서 이 사진에 지금 여러분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그 한국인 그 신부해서 이렇게 모셔왔습니다. 거기서 이분이 마지막 한 말이 한국인을 보자마자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입니다. I love Korea. 목소리 다 해가면서 I love Korea. 그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거기 같이 가신 그 신부 이분이 손을 잡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56년도에 수사가 돼서 2001년도 10월에 돌아가셔서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묘비를 해놨습니다. 자, 한국전쟁, 기적의 한국전쟁, 초전의 육사단 전투, 유엔군 참전, 제1기적. 두 번째는 초전의 육사단 3일 동안 버텨주는 바람에 우리가 방어선, 시흥에서 방어선을 펼칠 수 있었다. 그래서 북한이 한 달 만에 남한을 점령하자는 계획을 차질을 줬다. 그 다음에 낙동강 전투, 그 다음에 인천 상륙작전.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날 세계 10위에 이른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줄 게 있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것은 가진 사람의 도덕적 의무, 미 장군들의 이야기를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6.25 전쟁에서 미 장군들은 한 137명 참전을 해서 그 전사한 그 본인 자녀해서 한 36명 정도 이렇게 전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제임스 벤프리트 장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분은 92년 9월에 100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 지미 벤플린트는 51년 초에 북한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이륙해서 이동 중에 북한 순천적 임무를 받고 이동 중에 서해안에서 추락해서 실종됐어요. 실종. 그 당시에 중위 지미 벤플린트를 제임스 벤플린트가 10년 만에 얻었다고 그래요. 외아들. 그리고 지미 벤플린트는 그 당시 1살 된 아기도 있었습니다. 지미 벤플린트 아들이 실종된 그 다음날 제임스 벤플린트 장군은 미 2군단 창설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창설 유공자에게 표창도 주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같이 격려사도 하고 다 행사가 끝나고 나서 백선엽 장군하고 있는 자리에서 어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미 벤플린트를 잃었습니다 하고 눈물을 흘렸다는 회고록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외아들을 전쟁에서 잃은 제임스 벤플린트, 아버지 벤플린트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벤플린트 장군은 자기가 아까 그 화면에 나왔지만 자기 묘비에 자기 아들 이름도 같이 새겨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미군은 약 36,0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실종과 포로 8,000여 명, 부상이 10만여 명. 우리 아군은 14만여 명이 죽었죠. 그런데 마지막 우리 가슴을 울리는 게 있습니다. 지미 벤플린트 장군 아들 지미 벤플린트가 출격하기 전에 어머니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여기 와서 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전투하는 사람 중에는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내도 있고 아직 결혼하지 못한 동료도 있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제 동료를 위해서, 제 동료가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어머니가, 지미 벤플린트 어머니가 이 편지를 받아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이 편지 받아볼 때는 아들이 실종됐다는 얘기를 들을 때였습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주, 몸으로 실천하는 미군의 이런 정신, 정말 오늘 우리가 6.25 한국 전쟁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왜 미국이 위대하냐? 왜 미국이 전 세계를 이렇게 지키고 사느냐? 위대한 이러한 정신, 바로 그것도 하나의 영향일 겁니다.
자, 한미 동맹 요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한미 동맹은 정말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면 체결할 수 없는 동맹이었습니다. 52년도 1월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의 공약 중에 하나가 한국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죽고 있으니까 한국전쟁에서 이들을 한국전쟁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 구호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52년도에 우리 전선에 참전도 여기 와서 시찰도 했습니다. 여기 와서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왜? 분명히 이승만 대통령은 나한테 요구할 게 뻔하다. 한미동맹이나 모든 지원을 다 해달라. 근데 이미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된 초창기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거 너무 부담이 될 수 있다. 또 민주당에서 나에 대해서 그런 걸 어떻게 할 거냐. 나중에 내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 것을 이 이승만 대통령은 염두에 두고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그런 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지 않고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겁을 줬죠. 그 아이젠하워 수행원 그 비서에게 만약 우리 한국 여기 시찰 와서 한국 대통령이 나를 만나지 않고 가면 이 사실을 전 외신에다 폭로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경무대에 왔죠. 만나고 거기서 이승만 대통령이 다 요구를 한 겁니다. 53년도 10월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오늘날 이 한미 동맹은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는 안보의 가장 큰 축입니다. 이 한미 동맹이 어떤 성격이냐? 우리가 북한의 침략을 받으면 자동으로 유엔군이 개입을 한다. 미군이 개입한다.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한미동맹 정말 우리한테는 기적과 같은 그러한 큰 축복으로 다가온 동맹입니다. 잘 발전시키고 지켜야 됩니다. 자, 이제 북한의 변화없는 군사위협을 하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자, 북한의 핵무기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240개의 핵무기 탄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이 아닙니다. 금년도 9월 말에 뭐 했습니까? 초음속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을 발사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보통 미사일을 발사하면은 일정한 궤도를 그리고 나가는데 이거는 궤도가 불규칙하게 비행을 하기 때문에 요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정은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김정은의 의도가 뭡니까? 이거를 통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핵을 강화하고 미사일을 준비하고 남한을 군사적으로 위협할 수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께 우리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이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위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이룩한 이러한 근본 기저에는 한미 동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후손들은 6.25 전쟁, 잊혀진 전쟁입니다. 그건 나의 일이 아니야. 난 몰라. 점점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러한 것을 상기시키면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고 또 기억해서 북한의 군사위협을 단호하게 배격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70여 년, 71년 전 정말 기적의 그 전투, 4가지 전투에서 우리가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우뚝 솟아나고 살아났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140개국이 독립이 되고 했지만 유일하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에 들어선 건 우리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더 세계 글로벌 코리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모으고 마음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현군!